반갑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2025년 3월 모의고사 39번부터 42번 오늘 모두 완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15일입니다. 주말 동안에는 비가 조금 왔었고요. 꽃잎들이 많이 좀 떨어진 거는 같아요. 어떻게 꽃 구경은 잘 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꽃은 내년에도 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피는 꽃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39번 주제문 개인의 동기에 따라 우리는 편향된다라는 주제입니다. 이런 소재는 평가원이 굉장히 좋아하는 소재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만큼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모든 사람은 좋아합니다. 뭐 하는 것을? To think of A as B 구조로 지금 등장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think of A as B를 바꿔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 살펴봤었죠.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길 원해요. 어떻게? 편향되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Most of the time,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은 편향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편향되지 않은 방식이니까는 공정한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impartial, 편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여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everyone 다음에 themselves가 나왔습니다. 주어 목적어 일치할 때 제기대명사를 썼고요. like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 말고 ing도 충분히 전환할 수 있죠. we all, 우리 모두는 봅니다. 우리 자신을 무엇과 비슷한 거로 볼까요? blindfolded라고 얘기를 해요. 눈 가리개를 한 조각상, 무엇에? 정의의 여신의, 정의의 여성의 눈 가리기를 한 조각상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조각상은 뭐 하고 있고요? 평가하고 있는데 상충하는 주장들을 평가하고 있는 눈 가리개를 한 정의의 여성 석상과 비슷하다고 여깁니다. 뭐 없이 편견, 감정, 동기라는 것 없이 됐어요. 편견, 감정, 동기라는 것 없이 상충하는 주장들을 평가하는 공정한 눈 가리기를 한 여성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눈을 가려놓고 있으면은 주어진 문제를 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눈 가리개를 한 석상과 비슷하다고 여기는 우리 자신, 이 말은 아마도 자신은 공정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여기는 것으로 생각한다. 1번 문장과 똑같이 나오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번 문장부터 소재가 조금 바뀌기 시작해요. And yet, 하지만 정말로 많은, 압도적으로 많은 심리학적인 연구는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러한 편향되지 않은 합리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떠하더라? 꽤나 일루시브한 퀄리티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일루시브라는 거는 찾기 어려운, 뭐 해설본에서도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애매모호한, 뭔가 판단하기 어려운 이란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편향되지 않은 합리성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굉장히 찾기 힘든 특성이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 소재가 바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저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요. 저는 동기, 어떤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여깁니다. 눈 가리개를 한 여성 석상과 비슷해요 라고 여기긴 하지만 실제로 연구를 보면은 좀 찾기 힘든 것 같아요. Much of the time,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오토매틱 파일럿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동적인 모드, 뭐 오토매틱 파일럿이라는 거는 자동 항공 장치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동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 자동으로라는 것은 아마도 편향되지 않은 방식으로 자동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편향된 방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편향된 방식으로 자신도 모르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뭔가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자신도 모르게 편향된 방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하자면 사람은 행동하는 거더라. 뭐 없이 생각하지 않고 더 자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기보다 자신들이 신중하게 행동한다. 그리고 심사숙고하여 행동한다 라기보다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을 하고 있더라. 아, 그러니까 자동화된 파일럿이라는 거는 실제로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한다라는 것 같아요. 자신도 모르게 무엇인가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것을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The rest of the time, 대부분의 경우, 나머지 대부분에 있어서 심지어 뭐 할 때 사람들이 trying their best,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조차 to think through issues, 어떤 문제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조차, 즉 신중하게 생각하려고 할 때조차도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 신중하게 이 문제를 고려하는데 나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할 때조차 동기적인 목표라는 것들은 may bias 할 수 있습니다. 편향을 심어줄 수 있대요. 어떻게? 자신들의 생각의 과정들에 편향을 끼칠 수 있고 또 bias their reasoning, 그들의 합리화 과정에 있어서도 편견을 사로잡을 수 있대요. 지금 둘 다 동사처럼 보이는 거 맞죠? 제 생각에는 이렇게 동사를 두 개 이렇게 이어서 쓰는 것보다 영어는 반복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to라고 바꿨어도 앞에 있는 동사와 일반 동사형은 똑같고 시제와 수일치도 맞기 때문에 충분히 대동사로 전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동기적인 목표라는 것들, 그들의 사고 과정, 또 그들의 어떤 합리화, 추론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동기라는 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동기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사고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JK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름을 붙였던 사람인데 그 용어에 동기화된 추론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사람이 나와요. 왜? 이러한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서 하면서 실질적인 동사가 드디어 등장하네요. 이러한 현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위에 나와 있는 거겠죠? 동기적인 목표라는 것이 사고 과정과 추론 과정에 있어서 편견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서 동기화된 추론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K라는 분은 설명했습니다. 무엇을 설명했지? although,부터 부사절이 쭉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까지 이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더라도 만들려고 하는데 생각에 기반한 결정들, 좋은 생각에 기반한 결정들이니까 아마 뭐 합리적인 결정 이렇게 해석해 볼까요? 합리적인 결정들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 그런 것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본다고 하더라도 양쪽들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양쪽도 살펴보고 찬성과 반대도 살펴보고 그리고 이용 가능한 증거가 뭔지 사용도 한번 해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객관적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고 과정이라는 것은 종종 얼룩이 묻게 됩니다. taint라고 말하면 지저분하게 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지금 비동사 과거 분사 앞에 있는 주어 보충 설명해요. 무엇에 의해서 지저분해질 수 있냐? 동기들에 의해서 지저분해질 수 있더라. 어떤 동기 하면서 주관대 that may be unknown to them. 그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동기들에 의해서 이러한 사고 과정은 지금 오염될 수가 있대요. 그러면 그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동기라는 것은 결국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갖고 있는 동기, 그러니까 특정한 생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내면 깊은 동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편파적인 결정 과정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동기라는 것은 이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더 신중히
어떤 정보에는 주의를 기울이도록 이끌 수 있죠. attend to 같이 나오고요. 개인의 동기라는 것은 특정한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요. while 반면에 분사구문 반면에 무시할 수도 있지. 다른 관련 있는 사실들은 무시를 하면서 특정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더라. 그러면 이거는 특정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정보는 무시를 하는 거니까 결국에 편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개인의 동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그들은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평가하기 위해서요. 어떤 정보를 평가하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어요. 그들이 선호하는 자신들이 좀 고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prefer 같은 경우는 선호하다, 좋아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들이 좋아하는 그들이 좋아하기에 좀 고쳤으면 좋겠다. 올바른이라고 할까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좀 올바른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사용할 수도 있더라.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더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보라는 것은 자신의 동기에 부합하는 정보가 되겠네요. 그들이 좋아하는 그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합니다. while 반면에 하면서 또 분사구문 들어온 것 같은데요. at the same time을 잠깐만 가려보면 while 다음에 being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 지금도 여기 똑같이 분사구문화가 된 것 같아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고 while at the same time 그와 동시에 어떻게 될 수도 있냐 being hypercritical 너무 비판적이 될 수도 있대요. 무엇에 어떤 특정한 정보에 있어서 결함들에 정말 비판적이 될 수도 있죠. 어떤 정보 구조 똑같아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틀렸으면 좋겠다 라는 정보에 결함이 있다면 너무나 비판적이 되기도 하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맞았으면 좋겠다 라는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정보라는 것을 신중하게 바라본다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선입견, 자신의 동기 이런 것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정보는 받아들이는 것 같고 또 어떤 정보에는 결함이 발견된다면 지나치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더라. 우리 모두는 정말 이성적인 사람, 우리 모두는 편견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하지만 실상은 그런 것 같지 않더라 라고 말하는 39번 지문이었습니다. 소재는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고요. 눈 가리개를 한 정의의 여성석상 그것도 한번 이미지로 보셨다면 이게 어떤 이미지를 말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하고 싶었던 말은 3번 문장부터 뒤집어 엎어지면서 문장 끝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40번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40번 지문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는 알고리즘은 누구의 소유인가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흐름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하면서 예시를 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메타 알고리즘이라는 좀 어려운 개념도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됩니다. 뭐가? 메타 알고리즘 있지? 그러니까 메타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하면서 여기까지 한번 가려볼까요? 그러면은 가주어 진주어형의 메타 알고리즘하고 is 이렇게 지금 동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로 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메타 알고리즘을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뭐가? 이 메타 알고리즘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알고리즘의 창조행인데 어떤 알고리즘이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이래. 다른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의 창조. 그게 바로 메타 알고리즘이거든. 근데 그 메타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인간의 창조라고도 할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무슨 말이죠? 오케이. 자, 여기서 인간이라는 사람은 프로그래머로 나올 거고요. author라는 표현으로도 나올 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이라는 사람이 지금 뭘 만들었냐면 A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알고리즘, A라는 알고리즘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니까 이건 인간의 창조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왜? 아니 이 알고리즘 A 누가 만들었냐고? 사람이 만든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 메타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뭐 할 수도 있냐면은 다른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래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 A가 B를 만들 수도 있겠고 B가 C를 만들면서 갑자기 D, E, F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의 알고리즘을 생성할 수도 있겠네. 그러다가 갑자기 D가 변종이 되면서 1이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갑자기 1이라는 알고리즘이 뭐 7, 5, 6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창작인가요? 사람의 창작인가요? 아니면은 A라는 알고리즘의 창작인가요? 왜냐면 사람이 알고리즘 A를 만든 건 맞아. 그쵸? 그런데 여기 7, 5, 6이라는 알고리즘은 결국에는 A라는 알고리즘에서 나왔고 가장 가까운 계열은 D에서 지금 파생이 된 거잖아요. 이 D는 누가 만든 건데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A라는 알고리즘이 만들었어요? A라는 알고리즘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는 이런 알고리즘 누구의 소유냐는 겁니다. 인간의 소유물입니까? 아니면 A라는 알고리즘의 소유물입니까?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인간 프로그래머는 must have pp가 나오네요. 분명히 뭐뭐 했을 것이다. should로 바꿨으면 안 되죠. should 같은 경우는 뭐뭐 했어야 했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인간 프로그래머는 분명히 만들었을 거예요. 무엇을? 최초의 알고리즘. 그러니까 예시에서 적용시킨 A라는 알고리즘을 분명히 만들었을 거야 하면서 여기까지 end 앞까지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 최초의 알고리즘은 뭔데? 그러니까 그 결과로 만들어내는 건데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게 되는 최초의 알고리즘을 분명히 만들었어. 그래. A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낸 거겠지. 다른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A라는 알고리즘 사람이 만든 거야. and 그리고 S서치가 나왔네요. 우리 이거 모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서치 S 아니고요. S서치. 따라서 그러므로 라는 뜻이죠. 의외로 많이 모르더라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처음에 프로그래머는 must be in control. 분명히 통제할 수 있을 겁니다. 원래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을 거지. 당연한 말 아니에요? 왜냐면 처음에 프로그래머는 결국에 사람이잖아요. 인간은 분명히 처음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어요. A라는 알고리즘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거 맞죠? 왜? 이거 사람이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문장에서. 그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이런 메타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만든 게 맞고 처음에 만들어낸 것은 분명히 사람이 통제할 수 있지. 그러나 this is not 아닙니다. 꼭 사실은 아니에요. 이제 흐름 뒤집어 엎으면서 무조건 사람이 창작자고 무조건 사람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unlike 문장 볼까요?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과는 다르게도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이라는 건 또 뭐냐면 여기까지 그 작가가 즉 인간 프로그래머예요. 인간 프로그래머가 무엇이지? 지적인 소유자라니까 그 알고리즘의 사상에 있어서 지적인 소유자인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과 다르게도 이걸 말하는 거죠. 결국에는 A라는 알고리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실제로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과 다르게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냐면은
어떤 과정들이더라? 주관대에 정의하고 묘사하고 시행할 수 있는 과정들입니다. 무엇을? 행동들을 직접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 주관대 꼈고 인턴 살짝 가려보면 다시 주관대가 또 들어가요. 다른 행동들을 그 결과로 만들어내는 행동들을 시행하고 그런 행동들을 묘사하고 정의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은 인간이 의도한 행동을 수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른 행동들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행동들을 시행할 수 있는 과정이니까요.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원래 생각과 다르죠. 왜? 원래 인간은 처음에 대한 사고만 가지고 있었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 라고 주입만 할 수는 있었지만 메타 알고리즘은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보니 이러한 것은 인간이 의도한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During the transfer of actions, 행동들을 이동시키는 동안에 그러니까 행동들을 이동시킨다라는 거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해서 파생시키는 동안에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죠. It is possible,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가? discrepancy, 차이가, 불일치,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for 목적격 보이죠? 의미상의 주어지. 그래서 주어처럼 해석했어요. 차이가 일어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between 뭐와 뭐 사이에 있어서 원래의 의도와 실제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분명히 생길 수 있더라.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람, 인간 프로그래머가 의도한 것과는 다른 행동들이 파생될 수 있지 않겠어요? 새로운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 새로운 알고리즘은 그럼 누가 만든 거냐고요? 사람이 통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알고리즘이었다니까요. 걔네들이 다른 알고리즘들을 만들어낸 거니까 그러한 알고리즘들은 결국에 누가 통제하냐는 거죠. 사람이 통제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처음에 알고리즘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거기서 파생된 것들은 인간이 통제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여기서 that은 대명사겠죠? 그러면 만약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 자체로 보자면 알고리즘의 창작자라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을? of의 목적어 이렇게 오는 겁니다. of의 목적어 이렇게. 그럼 먼저 한번 가볼까요? 알고리즘의 창작자는 뭘 통제할 수 없는 거지? 그 결과로 일어난 과정.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과정에 통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므로 does not own,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지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From that point, 바로 그때부터 그 지점부터는 지적으로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결과들이 나왔으니까 사람, 원래 창작자가 그거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이 상황. 여기 이러한 상황들 이거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거죠. 왜? 나는 A라는 것만 만들어내고 싶었는데 갑자기 숫자들이 지금 나왔잖아. 이건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사람의 소유라고 할 수도 없는 건지. 왜? 얘네들은 D라는 알고리즘 만들어냈고 D는 C라는 애가 만들어냈으니까 인간은 A라는 알고리즘 만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당연히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보자면 소유는 무엇에 어떤 생각과 관련된 소유는 실제로 본질적으로는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측 가능성, 그 결과의 예측 가능성과 관련이 되어 있어. That is, 즉, to its intellectual control, 지적인 통제, 이런 것에 연관이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는 생각의 소유라는 것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예측 가능성을 수반해. 그런데 다시 한번 봐볼까요? 원래 있는 문장을 보게 되면 지금 차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알고리즘들이 나올 거라는 거 사람이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면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 마지막 문장처럼 그러한 생각을 가진다. 그 생각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 인간의 창작자는요. 그래서 필자는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쳐버려요. 따라서 무엇이 없이 인간의 통제 없이 여기까지. 따라서 사람의 통제 없이, 그치?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 예측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소유권은 무엇의 알고리즘 과정의 소유권이라는 것은 그 대신에 공로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누구의 공로? 이러한 장치의 공로로 인정받아야 하죠. 어떤 장치? 그러한 것을 만들어낸 장치. 즉, 누구에게 돌아가야 한다? 컴퓨터에게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지금 같이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알고리즘 과정의 소유. 인간은 통제할 수 없었어. 예측 불가능했었잖아. 따라서 위에 나왔었던 그런 알고리즘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지. 즉, 사람의 소유권이 아니라 그 알고리즘 과정의 소유권이라는 것은 그 자체를 만들어낸 첫 번째 A라는 알고리즘에게 소유권이 달려있는 거더라. 다시 말하자면 컴퓨터에게 소유권이 있더라 라고 말하는 지문이에요. 어때요? 예시를 먼저 들기 잘했었죠. 사람은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 알고리즘은 만들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도 있고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A라는 알고리즘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또 알고리즘들이 만들어지다 보면은 의도치 못한 차이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그러한 변종들, 그러한 다른 알고리즘들, 그거 누구의 소유야? 어떤 아이디어의 소유라는 것은 예측 가능성과 관련돼 있잖아. 그런데 예측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건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바로 그걸 만들어낸 장치, 컴퓨터의 소유더라 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어렵지 않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40번 지문도 괜찮았어요. 예시 기억하면서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마지막에 탁 하고 던져놨습니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바로 알고리즘 컴퓨터의 소유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40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41, 2번 들어가겠습니다. 41, 2번 철학을 번역하는 것은 문학과는 다르게 창의성보다 정확함을 요구한다입니다. 철학을 번역하는 건 문학과는 달라요. 그리고 제 생각에 3번 문장이 있죠. 여러분 화면상 이 3번 문장이 철학과 관련된 내용을 받아주는 예시로 등장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조금 말이 어렵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거 하나 못 받아들일까? 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대신에 절학하면은 딱 겁먹는 학생들 많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겁먹을 거 아닙니다. 데카르트의 21번 지문 그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번역을 하는 것은 무엇을?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것은 참 어렵지. 많은 일이야. and 그리고 종종 이렇게 여겨지더라고. 뭐가? There will be 있을 것 같대. 피할 수 없는 손실이 있을 것 같더라. 어디에서? 번역에서 피할 수 없는 손실이 있을 것 같더라. 그래, 번역은 어려워. 그래서 번역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은 의역이라든지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이건 번역에 있어서 손실 아니니?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으면 그건 손실이잖아.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은 종종 inspires 어떤 영감을 불러일으켜요. 창의적인 재번역, 창의적인 재번역이라는 것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창의적인 재번역은 뭐고요? 주격관계 대명사 offer, 제공하게 되는 건데 무엇의 가능성을 제공해? 와우, 이번엔 손실이 아닙니다. 이득이네요. 번역에서 또한
이득이라는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창의적인 재번역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한번 소재 한번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문학을 번역하는 것은 때로는 손실이 있을 수 있어. 즉,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지. 하지만 지금 본 것처럼 번역에서는 이득의 가능성도 있다니까. 즉, 창의적으로 재번역하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말이 더 쉬워지고 충분히 이해하기가 편하게 될 거고, 우리 대한민국 정서상 많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걸로 있지 않을까? 문학 번역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자, 이거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석하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마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원문을 보면 존재하는가 또는 존재하지 않는가, 그것이 의문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존재, 이거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것, 이건 죽은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 손실이 있었습니까? 손실이 있었죠. 제대로 번역이 되지 않았다라는 손실도 존재했으며, 이득이 있었습니까? 네, 이득이 있었죠. 말이 쉬워졌죠.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다. 이렇게 안 했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말이 되게 멋있어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학을 번역하는 것은 꽤 까다로운 일이에요. 왜? 손실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어서 작가의 의도와 좀 바꾸어 나갈 수 있게 되긴 하겠지만 충분히 멋진 재번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세탁기 설명서는 보여주진 않아요. 그런 똑같은 어려움들을 보여주지 않죠. nor, therefore. 따라서 그러므로 nor 부정어 떠서 도치가 지금 됐어요. 따라서 세탁기 사용 설명서는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똑같은 창의적인 요소라는 것들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아니, 왜냐면 세탁기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번역을 할 필요가 없지. 그치? 선생님 번역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번역이라는 것은 마치 문학 작품처럼 번역을 할 필요라는 게 없어. 그러면 손실이라는 것도 없을 거고 이득이라는 것도 없지 않겠어? 그냥 있는 그대로 묘사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컴퓨터나 아이패드 사용 설명서 그거 한글로 번역하게 될 때 문학적인 것처럼 비유적인 표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반대의 결인 것 같거든요. 자, 이제 하고 싶은 말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디에 크게 가려보자고. 여기까지. 그러면 where 나오면서 의문문 어순을 취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일단은 might로 가보세요. 어디에 우리가 두어야 하는가. 철학의 언어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무엇의 관점에서, 반대의 관점에서. 문학적인 언어와 비문학적인 언어, 그 반대의 관점에서 보자면 철학의 언어는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그렇지. 철학이라는 것은 문학, 비문학, 즉 예시에 나왔던 세탁기 사용 설명서 있죠. 철학이라는 것은 문학과 비문학적인 언어의 반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철학의 위치는 도대체 어디인가? 철학, 문학처럼 번역을 해야 될까? 이득과 손실이 있어야 할까? 아니면 세탁기 사용 설명서처럼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될까? 딱딱하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학, 가뜩이나 어려운데 선생님 문학적인으로 해석을 하는 것처럼 조금 부드럽게 해석을 하고 작가의 의도를 조금 바꿔도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러면 안 되죠. 철학이라는 거는 작가의 생각을 바꿔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어디에 두어야 하냐고요. 됐죠? 그래. 철학이라는 것은 원하긴 할까?
피하고 싶어 할까? 무엇을? 번역의 경제라는 것을 피하고자 할까? 선생님, 번역의 경제가 뭐예요? 주관대의 힘을 받아보자고요. That aims for, 뭐뭐를 목표로 하다라는 뜻이죠. 번역에서의 이득을 목표로 하고 그러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번역의 경제를 피하려고 할까?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러면 소재 다시 봐봐봐. 번역에서 이득을 목표로 해. 잡아줄게요. aims but risk 이렇게 이득을 목표로는 하지만 손실은 최소화시키고 싶은 번역의 경제. 다시 말하자면 창의적 재번역이라든지 그리고 의미의 손실은 피해요. 재번역은 추구하고 의미의 손실을 피하는 이런 언어적인 경제, 마치 이 문학적인 풍채처럼 혹은 위에 나왔었던 것처럼 뭐 세탁기 사용 설명서 이런 느낌처럼요. 최대한 창의적인 재번역을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철학이라는 것은 의미가 바뀌면 안 되잖아. 그렇게 손실을 최소화하는 번역적인 경제, 정말 그걸 피하고 싶어 할까? 철학은 원할 거야. 뭘? 전달하는 것을 원해. 철학의 진실을 어떻게 손상되지 않은 채로, 온전한 채로 진실을 전달하고 싶어 해. 그러면 당연히 손실은 없어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 without loss, 손실 없이 온전히 그대로 진실을 전달하고 싶어 할 거야. 아니 괜히 문학처럼 의미가 바뀌면 안 되잖아. 그치? 그리고 또 뭐도 없어야 되는데 띠용 without gain either. 이득도 없어야 돼? 그러면 이득도 없고 손실도 없는 그런 진실을 전달하고자 할 거야. 이렇게만 먼저 이해를 해보자고요. 철학이라는 것은 문학과 다르게 문학 번역이죠. 문학 번역과 다르게 의미의 손실도 원하지 않고 그리고 창의적인 재번역도 원하지 않아. 왜? 이거의 결과들은 뭔데? 의미 전달이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철학이라는 거는 철학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바꾸면 되나요? 번역가가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야, 그건 선 넘은 거죠. 철학자가 얼마나 열심히 생각하실 텐데, 그쵸? 그런 거는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철학은 자신의 진실을 이득도 없이 하나의 뭐 방부제 같은 거, 뭐 첨가제, 뭐 MSG, 뭐 글이 맛있어지는 거, 이런 거 원하지 않아. 또 손실도 없어야 돼. 있는 그대로 다 전달해야 돼. 또는 적어도 하면서 이 5어 기점으로 이렇게 문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또는 철학이라는 것은 좀 망설일 것 같아. 진실을 제공하는 거 번역에다가 진실을 맡기는 거 있지. 조금 망설일 것 같은데 뭐 없이 더 많은 설명. 원문에서는 해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해명이라는 것 없이 진실을 번역에 맡기는 거 좀 별로 주저할 것 같아. 괜히 번역의 진실을 맡겼다가 의미 전달이 온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뭐 없이 해명하는 것 없이 무엇에 대해서 어떤 이득이 잠깐 안녕 해봐. 어떤 이득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 됐습니까? 이렇게 어떤 이득이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심층 깊은 이득, 어떤 이득이 의미가 있는가와 관련된 해명을 하지 않고, 즉, 뭐 창의적 재번역을 해서 뭐 글이 쉬워졌어요. 쉬워짐. 맞춤법도 틀렸나? 글이 쉬워졌습니다. 이건 이득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 작가 철학자의 글이 너무 어려워서요. 제가 말을 조금 돌렸습니다. 이러한 해명 없이 번역에다가 자신의 진실을 전달하는 것 자체를 조금 망설이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은 이득이라는 게 없이 온전하게 전달되기를 원하는데 제가 창의적인 재번역으로 일부러 글을 조금 쉽게 설명을 했어요. 이러한 것 없이 그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 철학자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cannot be a matter. 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아니야? 상쇄시키는 것의 문제가 아니지. 이 상쇄시키는 게 좀 어려우니까 보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보완시키는 문제가 아니야. 스타일의 손실을 좀 보완시키는 것과 관련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스타일의 손실.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뭐 여기서 문체적 손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을 조금 바꿔서 보자면은 손실을 줄여도 이거는 문제라는 건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손실을 줄여도 문제는 아니다. 손실을 줄여도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특정한 철학자들의 말이 조금 어렵긴 하죠. 특정한 철학자의 문체를 간결하게 바꾸면은 그 안에 논리 구조를 다 무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문체적인 손실을 상쇄시키는 것도 그건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손실과 이득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따라서 손실은 철학이 두려워하는 손실, fear의 목적어가 없네요. 철학이 조금 무서워하는 손실은 바로 의미의 손실. 그러니까 진리와 타협하는 것, 진리를 약화시키는 것, 이거잖아. 그래, 아니 의미가 손실되면 어떻게 되겠어? 의미가 손실되면 철학자가 전달하는 바가 불분명해지겠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철학자가 전달하는 그 진실이라는 것을 악화시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다음 문장. 따라서 그래서 결론입니다. 철학은 오히려 좋아할 거야. 놓여져 있는 걸 좋아할 거야. 어디에 놓여져 있기를 원하는 건데 비문학적인 언어에 놓여져 있기를 원할 거야. 그러면 비문학적인 언어라는 것은 이득도 없고 손실도 없는, 즉 온전한 번역을 요구를 하는 거네요.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걸 원할 거야. 마치 세탁기 사용 설명서처럼. 그리고 표현하고 싶어 할 거야. 철학 그 자체를 멋지지 않은 언어, 좀 딱딱한 언어라고 할까요? 이것도 이득도 없고 손실도 없는 딱딱한 언어로 전달하기를 원하겠지. 모처럼 B라는 사람의 수학적인 글처럼. 그래, 이 베디오라는 사람 저도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아예 몰라요. 근데 제 생각에 수학적인 글은 굉장히 어떨까요? 문학적인 언어는 아니겠죠? 의미 전달 할 때 이득도 없을 것이고 손실도 없을 것이고 온전한 진실을 전달하게 되는 이런 것처럼 딱딱한 언어로 표현하는 것 아니냐. 뭐 하기 위해서 부정어 The translator is prompted to 이렇게 어떠한 번역가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자극받지 않도록 한다.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프롬프트가 뭐 촉진시키다, 자극시키다 이런 뜻이 있죠. 어떠한 번역가도 자극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에 조금 뭐 무례한 행위, 좀 과감한 행위, 창의적으로 글을 다시 쓰게 될 때 무례하고 과감한 행위들을 자극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 표현 조금 어렵죠? 무례하고 과감한 행위에 자극받지 않는다. 이 무례하고 과감한 행위는 뭘까요? 말 그대로 창의적인 재번역 아닙니까? 이득과 손실이 있을 수 있는 창의적 재번역을 자극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권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딱딱한 언어로 자기 자체를 표현하고 싶어 할 거야. 왜? 창의적 재번역에 자극받으면 어떻게 되니? 의미가 변질이 돼요. 그쵸? 진리가 손실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창의적 재번역에 자극받으면 안 돼. 있는 그대로만 해석해야 돼. 그쵸? 그러므로 비문학적인 언어 쪽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진리가 손상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실 좀 어렵죠. 예. 철학이라는 것 자체를 번역하기가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필자는 마지막 문장에서 하나의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철학이 원한다면 좀 늘리는 것을 원하니 철학의 좀 범위를 확장시켜 하고 또 avoid 피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걸려 있네요. to 부정사 생략 being restricted to 어디에 국한되는 걸 피합니까? 뭐 하나의 국가의 전통이라든지 이 지역적인 전통에 제한되는 것을 피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는 좀 뭐라고 할까요? 널리 퍼뜨리고 싶다면 이런 표현이겠죠? 국가적인 전통이나 어떤 지역적인 전통에 제한되기를 원치 않아. 나도 철학의 날개를 펼치고 싶어. 나의 의견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펼치고 싶은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펼치고 싶어. 이렇게 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in this 이러한 번역 모델이 필요하지. 어떤 번역 모델? 전달할 수 있는 번역 모델. 뭘? 철학적인 진실을 이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번역 모델이 필요해. 그런데 그 번역 모델은 뭘 것 같은데 뭐가 없는 경제적인 fluctuations, 변동이 없는 손실과 이득의 경제적인 변동이 없는 번역 모델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일단 글은 끝났어요. 글은 끝났습니다. 자, 철학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의 범위를 좀 확장시키고 싶어. 나는 대한민국에만 있고 싶지 않아. 나의 철학관은 전 세계로 퍼뜨리고 싶어. 이러하길 원합니까? 그럼 어떤 번역 모델이 필요하다? 손실과 이득의 변동성이 없는 번역의 모델, 형식이 필요해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손실과 이득의 변동성이 없는 무슨 뜻입니까? 진실은 온전히 유지하고 진실의 약화라는 것 없이 온전하게 객관적으로 번역하는 도구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어때요? 여러분 막 철학 하면 막 어렵다 이 생각이 먼저 들죠. 당연해요. 저희 학생들도 그래요. 그런데 이 글은 철학자와 관련된 게 아니었잖아요. 철학적인 글을 쓸 때 문학적인 번역에서는 때에 따라서 의미가 변질되기도 하고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번역가가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세탁기 사용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번역이라는 거, 철학적인 번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문학적인 필체로 가자면은 의미가 명료하지 않을 거고 또 진리가 약화될 수 있으니까 비문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그래야만 번역가가 과감한 행동을 하지 않을 거잖아. 의미를 바꾸려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손실과 이득의 변동성이 없는 진실은 온전히 유지하고 진실이 약화되지 않는 그런 번역 모델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납니다. 어때요? 어려웠어요? 물론 어려웠겠죠. 처음 보는 지문인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하고 형강 듣는 학생들은 아는데요. 저 공부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머리가 안 좋아요, 솔직히. 저도 머리가 엄청 안 좋습니다. 영어 영문학과 나왔는데 저는 아직도 영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매일매일 학습하고 매일매일 공부해요. 그러면 그 지문은 제 지문이 되거든요. 여러분 당연히 어려운 거 맞습니다. 왜? 오늘 처음으로 분석한 거니까. 맞죠? 그런데 이거를 2번, 3번, 4번, 5번 막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꼼꼼히 뜯어보고 영어는 전후 문맥을 항상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학습하신다면 모든 지문 여러분이 씹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뵐까요?
아마 2025년 3월 모의고사 이후 다음 시험 범위가 될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제가 아마 또 영상 촬영하지 않을까요? 건강하시고요. 저하고 현강 듣는 모든 학생들 뿐만 아니라 영상 강의로 만나게 된 모든 학생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이 배운 지식, 여러분이 느낀 이 말, 시험 현장에서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